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좀 지루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루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과거로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약간 박스권 장세가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주식 시장이 지금 보면은 하단도 막혀 있고 또 이제 상단도 약간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위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봤을 때는 결국은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지, 경기를 망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금리가 올라가서 큰 위험이 생길 거다라는 좀 두려움은 많이 사라져 있죠. 대신에 지금 또 반등을 하는 것도 힘든 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어렵고 떨어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스권 장세인데, 최근에 보면은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이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연준이 빅스텝 얘기를 살짝 꺼냈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빅스텝을 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왜냐면 이제 너무 빅스텝을 또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지금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맞아요. 급등했어요. 그러면 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금리를 조금 더 0.5가 아니라 0.25 정도만 이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연준의 의도는 계속해서 어떤 주식시장을 이제 옆으로 쭉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게 어떤 목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기준금리가 미국이 4.75지 않습니까? 0.25를 더 올린다는 거는 기준금리가 이제 한 5%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기준금리가 5%라고 하면은 대출금리가 거의 10%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 지금 상황만 잘 유지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잘 끌고 가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히 좀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피를 말리는 굉장히 지겨운 장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금리가 10%까지 나오네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5% 정도가 되면은 보통 이제 상식선에서는 이제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한 6에서 7% 정도 되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금금리가 6에서 7% 되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많이 좀 이제 그 금융권에 이제 많이 말을 했죠. 너무 이제 이자를 너무 높이거나 뭐 이런 것, 대출 이자를 너무 높이면 그래서 내려간 거.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간 거지,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좀 우리나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번에 미국이 3월에 FOMC 때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다고, 그게 뭐 빅스텝이든 베이비 스텝이든 올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잘했다라는 분도 있고, 왜 안 올렸냐, 0.25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를 딱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이럴 정도로 힘든가? 저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결코 일부러 안 올렸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경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0.25라도 더 올리면은 안 그래도 힘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더 힘들어지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사실 실제로 신용카드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연체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국은행에서 지금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거나, 왜냐면은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누가 봐도 환율이 올라갈 거라는 거는 뭐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또 환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의 외환 보유고라든지 어떤 기업의 생산력으로 봤을 때 환율이 올라가도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것보다 당장의 어떤 위험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힘든가 보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부채가 굉장히 높고 한국은행이 봤을 때 아주 작은 위험이라도 있으면은 좀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 왜냐면은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예방접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강원도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강원도 이제 채권이, 레고랜드. 네, 지자체 채권이 뭐 2천억 정도가 디폴트가 돼서 엄청난 그거의 몇십 배의 어떤 자금으로 이제 신용을 회복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뭐 중소 건설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금융의 위기로 번질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원래 군중 심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정부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서 이제 분양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왜냐하면은 서울에 굉장히 누가 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가 이제 미분양이 돼버리면 다른 쪽은 더 그렇죠. 이제 도미노처럼 네. 이제 분양 시장은 안 되나 이런 두두두두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이제 그거를 심리를 막기 위해서 심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소 건설자들이 하나둘씩 힘들어지고 그게 금융 리스크로 움직였을 때 그게 이제 일파만파가 된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좀 최근에 이제 증시는 좀 반등했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는 항상 연체율이 증가한다, 부동산 PF가 위험하다 이런 뉴스를 항상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우리나라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이제 예. 1,300원을 뚫었잖아요. 예, 그래서 환율도 지금 이상 신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금리 격차 이런 예. 부분들이 좀 반영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왜 한국이 금리를 못 올리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 저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도저히 그러니까 0.25도 올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겠죠. 아니면 투자를 자금을 빼버린다든지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은 기준금리가 5%가 지금 거의 0.25는 올린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4.75에서 5%고 우리나라는 3.5니까 기준금리가 1.5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화보다는 달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1,300원까지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1,400원, 1,500원이 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물가도 완전 폭등을 할 수가 있는 상황. 왜냐면 수입할 때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물가도 많이 비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염두해 두고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거는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불확실하니까 그렇게 금리를 바로바로 올릴 수가 없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예. 봤을 때 현재 예. 좀 주식을 사도 되는 시점이긴 한가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제 원래 주식 투자 일을 하니까 주식은 항상 삽니다. 주식을 항상 사는데 지금 이제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는 공격적으로 이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도 아마 연준이 기준금리를 빅스텝을 한다고 했다가 기준금리를 빅스텝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뭐냐면 경기를 망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10,000포인트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거의 마이너스 30에서 40%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뒤로 후퇴해버리면은 아마 못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꽤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주식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어떤 말씀 드리시냐면 여기서 주식이 더 밀리면은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전체 경기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과연 안전한가? 만약에 어떤 신용 리스크가 생기고 신용 위험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현금도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최악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최악의 국면일 때 투자를 한다는 건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투자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주식이 지금 싸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전체 시장이 흔들리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심리 안정을 위해서 천천히 주식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식이 떨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끌면은 결국은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네. 근데 기다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거 보면 그럼 도대체 다른 걸 뭘 해야 되나 하면은 뭐 다른 특별한 투자 자산이 예 그렇게 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싼 구간이긴 하지만 네. 이게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렇죠.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금리가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금리가 내려가야지만이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싼 구간이긴 하다. 네, 저렴해진 구간. 근데 아까 주식에 밀리면 예. 경제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 어떤 의미인가요? 주식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기업의 자금 조달의 창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할 때 주식을 할 때 시가총액,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주식으로 시가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으로 그 주식 회사들은 유상증자도 받을 수 있고 이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건데 주식 시장이 힘들어지면은 단번에 어떻게 되냐면 회사의 신용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채권 발행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회사채도 잘 팔리지가 않고, 그러니까 주식의 대중이 봤을 때 이 회사의 주식에 관심이 없게 되면은 그 회사의 신용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투자 자금도 확보가 안 되고 그리고 채권도 되지가 않으면은 결국은 회사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회사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도 급등해버리고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모든 게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기. 주식이 침체가 되면은 금리가 높고 주식이 침체가 되면 단번에 그 회사채가 자금이 조달이 잘 안 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싼 구간이긴 해서 예. 좀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 예. 좀 어떤 주식 섹터가 좋아 보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장을 지켜보면은 요즘에는 시장이 거의 안 싼 주식이 없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많은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하락을 했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완성체, 완성 자동차 업체도 이제 엄청 이제 하락을 해줘 있고 뭐 바이오라든지 그 전에 게임 산업 그리고 리오프닝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보면서 좀 좋은 주식을 좀 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게임, 리오프닝. 예, 그거 말고도 사실은 뭐 많이 하락해 있죠.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증권주도 많이 하락해 있고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뭐 면세점이나 화장품 같은 것도 이미 많이 하락을 했고 최근에는 이런 거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 장세다 보니까 박스권 장세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제가 오랫동안 그 과거의 박스권 장세를 경험을 해보면 주식이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면 생각할 때는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 참 지겹기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전으로 투자하면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는 오를 수가 없어요. 그냥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가 신용을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대형주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주식이 또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테마가 이게 막 생성이 되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챗GPT에 관련된 테마들이 이제
막 이제 크게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어떤 개별 장세, 왜냐면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한다고 해도 지수에는 전혀 영향을 못 주죠. 미칠 수가 없거든요. 지수에는 영향이 없고 어차피 환율은 계속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작은 이런 것들이 막 들쭉날쭉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 장세 지켜보시는 분들이 이게 참 지겨운데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잘 되기보다는 사실은 대부분 좀 힘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주식을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위험을 고려해서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100이면은 뭐 10에서 20 정도로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참 좋죠. 그 전에 제가 이제 코스피 또 박스비를 많이 봤을 때는 바이오가 굉장히 대단했었습니다. 바이오 테마가 이제 한번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가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떤 테마를 형성해서 2차 전지에 이제 있으면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지수 자체는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 안에서 테마나 급등주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 이제 잘못 실었다가는 예. 이게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맛볼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사실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면은 빠르게 돈을 벌고 싶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돈을 빨리 벌려고 하려면은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고점에 사서,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돈이 계속 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바이오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섹터가 지금 못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도 계속 끝까지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르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또 이제 이게 테마가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은 적절하게 투자하고 이거는 좀 많이 올랐고 사람들 관심 많고 좀 비싼 주식이니까 적정량 투자하고 좀 좋아 보이는데 좀 싼 주식이 뭐가 있지 이런 관점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대형주 투자는 지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지루할 수 있는데 너무 지럽죠. 지러운 걸 넘어서 사실 힘들죠. 투자하신 분들은 왜 이 주식은 안 올라가고 원래 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좀 남의 떡이 커 보일 수 그렇죠. 있는 왜 내 건 안 오르고 저건 오르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데 다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다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냐, 왜 내 것만 안 오르고 다 오르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올라가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안 오른 주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가 올라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은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위험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약간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좀 얘기해주신 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게임, 뭐 리오프닝 이 중에서 보통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이잖아요. 엄청 기간 산업이죠.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조금 그런 거를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모아가도 좋은 시점이다. 그럼요. 지금 굉장히 모아가지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주식이 싸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많이 줘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작년에 영업이익이 20조 정도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와,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사실은 안 좋은 소식이 많아요. 뭐 이제 반도체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수익성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많은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참 반도체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의 코스피의 그 부가가치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일단은 거의 뭐 몇백조죠. 일단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300조, 작년에 300조가 매출이 났잖아요. 그럼 뭐냐면 삼성전자가 힘들어진다는 거는 SK하이닉스도 꼼짝 없잖아요.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반도체에 관련된 수많은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다 힘들어지게 됐을 때 환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환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회사들이 좀 힘들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신용도도 또 위험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관점이긴 한데, 저는 이런 위기를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삼성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반도체법.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지금 앞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구나. 그래서 패권 전쟁이 지금 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를 이제 사모아가는 것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사모아가는 것들은 이게 이 회사가 힘들어지면은 사실은 이제 진짜 뭐랄까 이제 뭐 말씀드리면 진짜 달러를 사는 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거든요. 네. 그럼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은 맞아요. 그죠. 예를 들면서 서울 중심가에 그죠. 모든 그런 성과금을 받을 수가 없고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없고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 수 있는 뭐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 어떤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의 문제를 좀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잘 해결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법 예. 그거 한번 좀 말씀드려 보면은 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막 영업 비밀도 공유해야 되고 예. 이익도 공유해야 되고 예. 또 중국에 시설 장비 다 있는데 예. 그것도 투자 확대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런 걸 과연 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이겨내고 안 이겨내고보다는 저는 이제 원만한 합의를 해야 된다. 적절한 합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 미국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옛날에는 이제 설계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담당을 하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맡겼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애플이 자체적으로 파운드리를 설계도 하고 직접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만들려고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가치는 커지는 거고 미국이 이제 반도체법을 만드는 거는 그만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독점에 대한 아주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론 이제 걱정이 되겠지만 그죠 걱정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원만하게 합의해서 잘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너무 뭔가 이제 암울하기 때문에 예 이건 그냥 이 패권주의죠 패권.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이제 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 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싸다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업의 어떤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리스크나 어떤 미래에 대한 거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한도 없이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걸 또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이러한 반도체법이나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 중국에 대한 아주 이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현대차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저희 2차 전지 테마가 많이 불었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2차 전지에 자금이 많이 몰리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앞으로 전기차는 조금 더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현대차나 기아차가 더 뭐랄까 그 완성도 높은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거는 뭐냐면 배터리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전기에 충전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휴대폰도 전기에 충전해서 쓰잖아요. 냉장고도 전기를 꼽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과거의 내연기관이랑 달리 전기차는 뭔가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LG전자도 전장 사업이 점점 이제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삼성전자나 LG전자는 기본적으로 전자기기에 엄청난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과 뭐 현대차, 기아차가 이렇게 잘 하면은 전기차 배터리도 잘 만들고 완성차도 잘 만들고 전자기기도 잘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가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사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는 이제 약간 자금을 크게 넣기가 좀 꺼려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실적이 좋고 배당이 좋게 되면은 결국은 뭐 반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2차 전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2차 전지는 진짜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급락이 나왔다가도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가고.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2차 전지는 사실은 저는 약간 분위기가 좋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봤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포스코 케미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 뭐 그만큼 실적도 늘고 기대심이 커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같은 주식이 뭐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는 않고 이제 대신에 기대심이 크고 실적이 조금씩 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막 이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같이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대장주처럼 이제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하단도 막혀 있고 상단도 막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2차 전지는 이게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네이버처럼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뭐 대형주는 뭐 크게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제 요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좀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약간 급등락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제 하단과 상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가 그나마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업종과 섹터로 이제 생각이 돼서 지금 요즘에 다들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어디 이제 투자를 할 만한 데가 많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 모든 게 이제 매출과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웅 이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삼성전자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법을 미국에서 반도체법을 만들고 지금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가 동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화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살 게 없는데 그나마 2차 전지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늘 위험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사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인기가 많다라고 하면은 싸기보다는 조금 비쌀 수 있고 비싸다는 거는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이게 비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냥 2차 전지가 그나마 뭐 2차 전지는 그래도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죠. 예를 들면 뭐냐 이제 뭐 테슬라와 이제 계약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좀 좋은 소식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죠.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 반도체법만 생각하면은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죠. 굉장히.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게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고 예? 뭐 바인딩 계약도 많다고 하고 기술력도 높다고 해서 좋기는 한데 너무 단기적으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주식은 많은 또 분들이 말씀하실 때 항상 오를 수만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조심은 좀 하면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제 오래 있다 보면은 퍼가 100배가 넘어가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 비싼 거죠. 객관적으로 비싼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예. 결국은 퍼가 100이 넘어가면 그 멀지 않은 시간에 조정이 크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플랫폼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지만
가격을 이제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의 문제인데 비싸게 사면은 사실은 좀 이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더라도 지금 얼마를 버는지, 그러니까 물론 전망은 계속 좋을 수 있죠. 전망은 좋은데 그건 사실 미래잖아요. 미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법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제 또 미국이 마음이 변해서 배터리도 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맞아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이 비싼 가격에 형성이 돼 있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예상 못한 위험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맞아요. 빠질 수밖에 없을 수가 당연히 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하방이 떨어질 때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지만 배당을 안 주면 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 적절하게 투자하는 거는 뭐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요즘에 2차 전지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진짜 좀 안 좋은 댓글 다시는 예.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급등한 주식은 또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자. 그렇죠. 왜냐면 저도 2차 전지는 이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2차 전지는 기대심이 굉장히 큰 산업이고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2차 전지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에서 10%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도 뭐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차 전지가 지금 최근에 급등한다고 해서 뭐 이거를 5에서 10%가 아니라 뭐 30, 40, 50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투자하시는데 2차 전지를 만약 5천만 원 샀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알고 있어야죠. 예, 그런 관점입니다. 2차 전지를 성장주처럼 보시는 거네요. 5% 10% 정도면. 예,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왜 이제 성장주로 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돈을 앞으로 잘 벌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서 뭔가 배당을 주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플랫폼하고 약간 비슷하게 봐요. 그렇게 보시네요. 네이버와 2차 전지. 네이버 네 그것도 한 5% 10% 얘기했잖아요. 예, 네이버와 2차 전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스타일이 다른 것 같은 게 예. 어떤 분들은 진짜 2차 전지 한 절반 이상을 2차 전지 넣어야 된다고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정말 이거 멘탈이 예. 버틸 수 있느냐 예. 그런 걸 잘 따져봐서 뭐 30% 50% 10% 이런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버틸 예.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느냐 그걸 그럼요. 한번 따져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혹시 그 2차 전지 중에서 예. 혹시 주영쌤은 예. 그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보통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형주는 약간 요즘에 막 소재 예. 같은 거 보면 뭐 날라가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은 규모가 회사가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급등도 할 수 있지만 급락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우리가 시장에 놀러 가면 다 먹고 싶거든요. 김밥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뭐 붕어빵도 먹고 싶고 또 그리고 사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다 사오면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죠. 예, 다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오래 하면서 이제 약간 달라진 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저도 이제 주식 시장에 막 급등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저거를 내가 저렇게 하면 얼마나 수익을 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엔 좀 그런 마음이 많이 없고 그냥 내가 딱 이제 합리적인 쇼핑이라고 하죠. 합리적인 거를 뭔가 이제 내 거를 챙기는 내 거의 몫을 약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르고 떨어지는 것들은 왜냐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아까 방금 이제 웅달님께서 2차 전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르고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주식 시장에 있다 보면 매일매일 급등하는 주식이 생기고 매일매일 급락하는 주식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늘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쫓아다니면은 좀 힘들 수 있죠, 투자가. 예,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형주 중에서 좀 LG 에너지 솔루션에 예?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건가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물론 좋아하지만 약간 그 삼성 SDI나 약간 포스코 케미칼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SK이노베이션은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2차 전지이긴 한데 약간 아무래도 이제 정유 사업이 좀 더 비중이 크잖아요. 약간 그런 왜냐면 이제 완전히 특화돼 있는 2차 전지에 특화돼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랑 예. 포스코 케미칼.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이 지금 120조 수준이거든요. 야, 이건 좀 너무 이익에 대해서. 너무 좀 약간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기술이 엄청 좋은 건 알아요. 너무 좋긴 한데 이제 뭔가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서 약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약간 아직 그 정유 이쪽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2차 전지에 좀 더 특화돼 있는 종목 그런 것들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죠. 그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리튬 관련주긴 한데 결국은 이제 철강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중에 뭐 이렇게 다르게 뭐 어떤 분리가 되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포스코는 조금 아무래도 우리가 철강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인데요. 예.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씩 더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만 원 이제 언저리인데 20만 원 깨질 수도 있고요. 네.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서 이만한 게 있나 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다른 게 아니라 문제는 가격이죠. 네이버 카카오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네이버는 이미 정점을 한번 찍었어요. 그때 왜냐면 네이버가 40만 원이 넘어갈 때 퍼가 80에서 90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구나. 예. 왜냐면 네이버가 버는 돈이 연 1조가 조금 넘어가는데 네이버 시가총액 최고 높을 때가 거의 뭐 80조에서 90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 전에 사실 요즘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2차 전지 핫하잖아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한참 핫할 때는 이거보다 한 5배는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때 엄청나게 이제 다들 네이버 카카오를 엄청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네이버 카카오는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하고 네이버 카카오가 네이버로 쳤을 때 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15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최근에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반등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전에 물렸다라고 표현했네. 물린 사람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팔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거를 올라가려면 강력한 매수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금리 상황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장대. 손이 바뀌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매력을 느껴야 되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차이점이냐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이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버틴 거예요. 옆으로 버티니까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2차 전지에 관한 많은 이제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버텨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큰 매수세가 아니라 작은 매수세라도 이제 올라가기 쉬운 거죠. 그리고 2차 전지를 지금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뭐 섣불리 이제 차익 실현을 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멀리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플랫폼과 2차 전지의 차이는 최근에 2차 전지가 이제 테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어떤 매수세가 이제 적절해도 올라갈 수 있느냐. 근데 적절해서는 못 올라가느냐. 약간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에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군요. 그럼요. 예, 아무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죠.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 요즘에 이제 챗 GPT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핫한데, 결국은 챗 GPT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MS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결국 미국의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건데, 그럼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챗 GPT 정도 되는 어떤 이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우리가 미국이 지금 반도체법까지 만들어서 반도체를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IT 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산업이 결국 발달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을 찾아보면은 플랫폼을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고, 뭐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는 반등을 한 가능성이, 시장이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지면 과거로 딱 지켜봤을 때는 그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좀 반대로 봐서 예. 그 미국의 오픈 AI나 예. 구글이 예.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강력하게 달아가지고 예. 그것에 준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예. 네이버, 카카오를 예. 우리나라에서 예. 완전 밀어내버릴 수 있다. 예.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할 수 없을까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그것도 또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네이버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우리나라 끝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달러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원화의 가치는 뭐 폭락을 할 거고. 약간 배수의진 같은 거네요.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인재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네이버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밀린 거기 때문에 뭐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런 상황이면 진짜 사활을 걸고 예. 타계에 가려고 하는 게 훨씬 강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힘들어지면은 뭐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만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예. 이 반도체법 같은 걸로 인해서 좀 힘들어진다고 하면 예. 우리나라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예.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예,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국과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이걸 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는 거. 거의,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GDP가 줄어버리고 이거는 총수요가 감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총수요 감소하잖아요. 총수요가 감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금리를 못 버티지. 그냥 정리 해고를 막 감산을 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막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감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고용을 어마어마하게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용이 엄청나죠.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반도체라는 어떤 그 산업의 비즈니스가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 이제 쌓아온 건데, 이 미국 반도체법 때문에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거의 진짜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위기 속에서 결국은 뭐 외국가 침입해 왔을 때 이겨냈고, 예. 그리고 또 뭐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겨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뭐 현대기아차 이런 것들이 끝까지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원래 투자라는 거는 긍정의 사람이라고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것 같고 우리 기업은 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이게 단순히 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다 힘들어질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고용 상황이 엉망이 되는 거고, 고용도 안 되고, 고용이 안 되면 뭐 월급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다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가격이 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랑 아까 그 2차전지 LG 에너지솔루션 비교해 주셨을 때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솔루션은 횡보하는 기간이 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인 건데 하락도 하고 상승도 했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좀 너무 심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야, 2차 전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예. 하락을 했지만 버티고 조금 기었다. 그렇죠. 그게 삼성 SDI가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 예. 그러면 그렇게 좀 긴 시간이 네. 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 좀 어느 정도 탄탄한 최저선은 예. 지지선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차트를 해석할 때? 네, 차트로 해석할 수는 그렇게 있지만 그 지지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뭔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냥 차트는 그냥 과거의 어떤 거래량과 가격의 어떤 그냥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이지 그것들이 막 그렇게 그냥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 이거를 다시 이 가격까지 40만 원까지 올리려면 참 많은 매수세가 필요하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SDI나 뭐 이런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LG 에너지솔루션은 아 이 정도 가격까지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다 수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죠. 아, 그 네이버는 너무 많이 빠졌는데 거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올라갈수록 다 이제 왜냐면 본전이 되면 팔고 싶으니까.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내려왔어도 한 요만큼만 그렇죠. 물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작은 힘으로라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게 또 차트를 참고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차트를 전혀 안 본다. 근데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은 조금 차트를 보여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덮어놓고 주식 투자한 다음에 묻어놓고 가져가는 거는 조금. 그 차트라는 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과거의 가격과 거래량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차트를 본다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가격에서 참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았네. 이 가격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겠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는 아, 많은 사람이 참 좋아했겠네. 이 정도는 뭐 살펴보는 거는 나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봤을 때 야, 이 가격대 정말 많이 울었겠는데라고 생각하면은 그 가격까지 다 올라가면은 그쵸. 사람들이 그 주식을 팔고 싶은 게 뭐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주영님은 그 대형주 이렇게 언급해 주신 거 2차 전지 반도체 플랫폼 뭐 자동차 이런 거 외에 2차 전지 이런 거 외에 요즘에 되게 또 핫한 게 진짜 뭐 인공지능, 로봇, 뭐 자율주행, 우주, 뭐 미디어 컨텐츠, 엔터테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서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이버가 다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런 것들은 이제 떨어질 때 꾸준히 좀 사모아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말씀하실 수 있죠. 이제 구글이라든지 MS가 치고 들어와서 네이버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 슬픈 거죠. 슬픈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우리의 이제 원화를 다 달러로 바꿔야 되나 뭐 그런 씁쓸한 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이버, 삼성전자 이런 거는 약간 무겁잖아요. 그래서 주식 주가에 이렇게 막 재미라든지 뭐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덜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무겁고 그리고 뭐 1년 평균 수익률도 뭐 다른 거는 막 지금 3배, 4배 가는 것도 있는데 뭐 1년 해봤자 뭐 20% 하면 많이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힘들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하방도 막혀 있고 상방도 막혀 있으면은 이게 좀 뭐랄까 그야말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인기 있는 종목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챗 GPT 같은 뭐 인공지능을 제가 봤을 때는 적자 나는 기업도 꽤나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오래됐지만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다른 거 왜냐면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참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금액마다 투자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투자할 때랑 5천만 원을 투자할 때랑 1억을 투자할 때랑 이제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까요? 1년에? 500이요? 100%.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도 너무 상식적이라 생각해요. 아니 5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무슨 안정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면 500만 원 갖고 수익률을 20%를 내면은 100만 원을 그거를 벌겠다고 막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 일을 할 바에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럴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500만 원을 투자를 할 때 내가
수익률을 100%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손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냐면 얼마쯤 생각? 500 다 이뤄도 그죠? 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500을 투자할 때 500만 원의 수익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250만 원 정도는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마이너스 50%는 손실을 볼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제가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1, 2천만 원 투자할 때는 아까 이제 웅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다. 너무 심심하다. 아 이게 너무 맞죠. 이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몇백만 원씩 확 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 1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1억을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1억을 주식을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이 1억인데 내가 1억 가지고 1년에 1억을 벌고 싶은데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으로 만약에 그럼 얼마를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거죠? 5천만 원. 그거는 그렇게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고 자 어떤 말씀 드리시냐면 그 1억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1년에 20% 수익을 냈다. 그거는 2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평균 인건 그러니까 세후의 어떤 그걸 봤을 때 300이 평균이 맞나요? 300 정도를 한 사람이 나가서 벌었을 때 본인이 쓰는 것과 있고 또 이제 저금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만약에 수익을 2천만 원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일하는 거랑 똑같아. 거의 맞먹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부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네요. 1억을 일을 시켜서 나의 복사를 하나 한 다음에 나도 지금 사실 한 달에 300을 받는다는 거는 연봉으로 치면 거의 5천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세금을 합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1억을 다룬다는 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500만 원에서 내가 250만 원을 손실을 보잖아요.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 되죠. 한 달 열심히 예. 한두 달. 한두 달 또 열심히 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렇죠. 입고 싶은 거 안 사고 내가 실수했으니까 나의 보상을 줄이고 악착같이 모아보겠다 이러면은 석 달, 넉 달 악착같이 모으면은 그거 회복이 되잖아요. 200만 원이. 근데 1억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렸다가 5천만 원이 사라졌다 이러면은 1년도 더 1, 2년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아 그렇구나. 500만 원과 5천만 원과 이제 1억을 다루는 거는 다르고 다른. 그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약간 위험을 높여서 투자를 하면은 사실은 잘 될 가능성보다 무조건 힘들어진 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을 다루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돈을 다룬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일반인 직장인 분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천만 원 투자할 때는 투자를 잘하세요. 왜냐하면 5천만 원의 하루의 등락폭을 평균 한 4% 정도 그러니까 5천만 원 주식을 다 샀다 생각해 가정을 할게요. 그럼 하루에 3, 4%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500만 원에 4%면은 150, 200만 원. 150에서 20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식을 적절하게 이제 사고 팔고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일반 직장 하시는 분들이 1억을 투자한다. 그때부터는 진짜 힘들어져. 왜냐면 1억을 주식을 다 샀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하루에 등락이 4%면 얼마죠? 400만 원. 하루에 400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그 월급이 직장 생활이 왜냐면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되냐면 이 투자가 더 중요한 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야, 되게 중요한 포인트 예.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똑같습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 직종 있잖아요. 1억 투자할 땐 잘하세요. 근데 이게 4억이 되잖아요. 4억에 5%면은 2천만 원이 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 드리냐면 1억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왜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냐면 테마가 급등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억을 보세요. 1억을 가지고 만약에 5%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500만 원. 보통 사람 어떻게 하냐면 잘 팔아요. 왜냐면 그리고 어떻게 하죠? 와 뭐랬죠? 5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만약에 1억을 했는데 500만 원 손실이 났고 1000만 원 딱 손실이 났다. 그럼 이거를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죠. 다 물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일반 투자자들은 수익 난 거를 짧게 하는 대신에 물리는 거는 왜냐면 그 1,000만 원을 그러면은 손실을 확정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더 물리는 거고. 예, 사고 팔 거 왜냐면 올라갈 때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는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 칼같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인 직장인 사람들이 3,000만 원일 땐 잘해요. 그리고 근데 그게 금액이 커질수록 좀 거의 불가능해지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다가 테마라는 거는 급등하지만 만약에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1억 정도 사놨다가 이렇게 하다 보는데 어느 날 만약에 한 10%나 하한가는 좀 그렇고 뭐 10%나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딱 떨어지면은 그때 주식을 막 그 지켜보면서 팔 수도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웅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재미가 없다. 이거는 금액이 작을 때는 이제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금액이 클 때 우리가 이제 냉철하지 않고 재미를 추구했다가 돈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런 관점이. 그러니까 그 주영님은 예. 좀 큰 금액을 다루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만약에 큰 금액을 다루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예. 더 큰 액수가 더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럼 그때 파세요. 어떤 그 주식을 네, 만약에 2,000만 원이 됐어. 예. 그럼 파세요. 주식이 네. 전혀 뭐 봐요. 동요하지 않죠. 밑으로 빠져도 그냥 밑으로 빠지면 오히려 좀 더 사고. 더 사고. 예. 그래서 대형주로 그렇게 모아가시는 거군요. 이제 금액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금액이 좀 어느 정도 크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식선에서 봤을 때 1,000만 원을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300만 원을 벌 수도 있는데 100만 원을 손해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어때요? 300만 원 버는 걸 택하거든요. 왜냐하면은 100만 원이 손해가 나면 속이는 상황이라 하죠. 근데 그게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억으로 딱 예를 들어볼게요. 3,000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손실이 1,000만 원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무슨 말씀 드리냐면 3,0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0만 원 손실 보는 게 더 크다. 너무 뼈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미 1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더 벌면 좋죠. 근데 여기에서 손실이 난다는 거는 엄청난 그 데미지가 치명상이거든요. 이게 근데 1억을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3억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억이면 현금 3억이면 이미 큰 돈이잖아요. 3억이 만약에 수익률이 30% 되면은 4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10%가 빠지면 2억 7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억을 유지하는 게 더 낫죠. 약간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높은 수익보다는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가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왜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제 웅달님과 이제 늘 이제 주식을 사모아가는 관점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결국은 주식을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주식을 저희가 꾸준히 막 계속 사모아가면서 지금 뭐 요즘에 같이 공부를 하면 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같이 꾸준히 사모아서 뭐 주식이 뭐 300주가 됐다, 500주가 됐다, 1000주가 됐다, 뭐 2000주가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결국 주식을 사모으게 되면은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떤 그런 작은 돈으로는 이제 사고 팔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저축을 하고 저금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면은 주식의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커진다라고 하면 결국 억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대로 넘어갔을 때 결국은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위험 관리를 못하면 언제든지 그 돈은 다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예, 당연히 저도 만약에 뭐 이제 단기적인 적기는 만약 수익률 싸움이다. 만약에 한 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봐라.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네이버 얘기하면은 답답한 거야. 음.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아니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할 수 있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률 싸움으로 가면은 내일 뭐가 급등할까 사람들이 뭐가 관심 많을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돈이 커지게 되면은 버는 것보다는 위험 관리 쪽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고 위험 관리를 하다 보면 주식이라는 게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위험 관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오베더 포트폴리오 이런 게 나오는 거군요. 예. 자산 배분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으로 투자했다가 100% 벌면 예. 나 주식 천재인가 봐 해서 4천만 원도 다 들어가고 예. 8천만 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확률로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잃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예. 점점 위험 관리가 안 될 확률이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죠. 다 잃어버리는. 그죠. 그리고 반복이죠. 이제 처음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벌었는데 결국 레버리지라든지 뭐 주위의 지인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것들이 결국 위험 관리가 안 되면 결국 마지막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이제 금액이 커진다. 네. 금액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그걸 이해를 하니까 예. 왜 주영쌤이 2차전지 반도체 플랫폼, 뭐 현대차 이런 것 중에서 2차전지를 아까 5%에서 10%만 낸다고 하셨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위험 관리 측면에서 멘탈을 이제 뒤흔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중이 크게 되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없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때 괜찮아요. 괜찮은데. 1, 2억일 때는 아까 말씀 올라가면 막 이제 올라가면 너무 팔고 싶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큰 돈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많이 번 것 같은데 반대로 떨어졌을 때 그럼 많이 잃은 거잖아요. 그럼 손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다 물려버리는 거죠. 그냥 나중에는. 그렇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진짜 필요할 때가 갑자기 오면 예. 목돈 오면 예.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또 그렇죠. 떨어진 가격에서 또 손절해야 저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팔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약간 그런 패턴인 거죠. 그렇구나. 네. 아, 네, 주영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예. 좀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해라. 예. 그리고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예. 시간을 넓혀가지고 하루에 한 주씩, 두 주씩 그렇게 사라고 하는지 음. 알겠네요. 그리고 반도체법 같은 기업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큰 이슈 속에서도 왜 삼성전자냐? 어차피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큰 돈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큰 돈은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 예.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뭐 반도체, 플랫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요 정도에서 뭐 이렇게 순서, 포트 비율로 순서를 좀 따져보면 제가 생각할 때 반도체, 자동차, 뭐 플랫폼, 2차 전지 이런 정도. 그럼요. 굉장히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으면은 고배당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고배당. 예를 들면은 SK텔레콤, 요즘 엄청 싸던데. SK텔레콤이랑 그다음에 KTNG랑 그 금융주, 금융주, 운영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으면은 이제 훨씬 더 하방이 막히죠. 배당주는 섞으면 몇 프로 정도 섞어요? 또 너무 많이 섞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배당주는 이제 그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배당주는 사실은 이제 실적주로 섞으면은 그렇게 큰 자금이 아니면은 사실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플랫폼하고 2차전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바이오도 엄청나게 하락했거든요. 바이오나 뭐 게임주나 엄청 싼 주식이 많잖아요. 증권주 같은 거 그런 거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그러니까 싼 주식을 밑에서 사둘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꾸준히 배당이 나오는 주식을 살 건지는 이제 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의 어떤 성향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SK텔레콤, KT 이런 통신주는 좀 어떠세요? KT하고 통신주 굉장히 좋게 보죠.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하락하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통신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제 그 말 뒤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결국은 뭐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괜찮게 보세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신용 위험이 굉장히 크지 않는 이상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은행주라는 게 성장성은 없는데 이제 자본주의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이 아니라 박스권 하단이면은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증권주는 뭐 PF 이런 거 묶여 있다고 하잖아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이 사면 안 되죠. 증권주도 적절하게 왜냐하면은 요즘에 주식 시장 상황도 별로 안 좋고 아까 말씀 PF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는 것보다는 좀 적절하게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주영 쌤이 오실 때 KTNG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KTNG에게 되게 교훈이 예. 저는 있는 게 예. 그 2020년도에 진짜 안 올랐거든요. 예. 자존심 날라갈 때. 근데 결국에 2022년에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걔도 배당 이것저것 합치면 50% 이상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꾸준히 사모으면. 예. KTNG가 이제 좋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KTNG는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 할 때는 답답하죠. 근데 2억, 3억일 때는 뭐 한 5천만 원은 사놔도 그냥 잊어먹을 수준? 굉장히 큰 거. 잊어먹고 나면 나중에 웅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한 2천만 원 벌어져 있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막 성장수 뛰쳐다니다가 예. 뭐 50% 이상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하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케이스가 사실 더 많은 것 같고. 예. 그런 관점이 굉장히 크죠. 아, 네. 그럼 배당주도 만약 섞으면 한 10%? 그거는 이제 성향의 차이인데 내가 이 주식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이런 배당을 30%까지 끌어올려도 뭐 상관이 없고. 근데 나는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아까 웅달님께서 말씀하신 뭐 재미를 좀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섞음되고 이제 그게 이제 또 금액에 따라 다른데 1억 정도의 자금을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왜냐면 1억 정도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은 2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왜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저금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정말 아껴서 저금을 한다고 하면 150만 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1억에서 2억 정도는 150에서 200씩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게 주식이 떨어져도 또 사모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5억이 되면은 이제 100, 200 들어오는 게 약간 이건 그야말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5억, 10억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저축을 해서 될 그 상황이 아니고 이건 정말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한 1억, 2억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배당주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성장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100에서 150만 원 어떻게 하면 되죠? 저쪽에서 그냥 사면 됩니다. 어차피 망하지 않을 걸로 고를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적절하게 이것도 이제 딱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아까 전에 이제 1억, 2억 미만의 자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이제 3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3억이 넘어가면은 2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별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억에서 5억이 넘어가면 그냥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게 관점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예, 그런 관점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주영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시장이 좀 이제 많이 어렵고 또 이제 좀 지루한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이제 힘들기도 하고 힘들 때 사실은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혹이 많아서 당장의 어떤 위험 관리보다는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빨리 많이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전체적인 시장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금리가 높고 지금 모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걸 빨리 회복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빨리 회복시키면 좋지만 그런 남들보다 더 빨리 수익을 회복시키고 또 잘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위험도 항상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볼 때 조금 더 저는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주영의 이주영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